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이슈 속의 숨은 맥을 짚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저는 박희준입니다. 일교차가 좀 있습니다만 이제 날씨가 완전히 봄인 것 같습니다. 괜히 나들이 계획도 좀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왠지 들뜨는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 타령만 할 수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정말 경제, 한 길 사람 속보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 문제, 좀 답답함을 같이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국민행복기금은 3월 29일 금요일 날 출범할 예정입니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해 두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의 혜택을 무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걸 32만 명에 대한 추정인데 저희가 원리금에 대비해서 32만 명에 대해서 원리금 탕감이 한 9조 내지 10조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잘 활용될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빈곤층들은 오히려 더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정책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조금 더 재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보신 것처럼 정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논란의 핵심은 도덕적 해이에 있는 것 같고요. 국민행복기금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 사이에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언젠간 정부가 해결해주겠지, 탕감해주겠지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는지요? 먼저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업은요, 사실 없던 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자산관리공사죠. 캠프에서 진행해온 신용회복기금을 수정 확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업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사업, 그리고 바꿔드림론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덕적 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채무조정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은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가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 신용대출인 경우에 하나고요. 다른 채무조정, 그러니까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통해 빚의 절반까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70%까지 탕감이 되고요. 남은 빚은 10년 내에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연체자들이요, 약 한 32만에서 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권, 그리고 제2금융권이죠. 그 다음에 대부업체 등에 연체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또 이렇게 채무조정을 거치게 되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신용등급이 조금 상향될 수 있겠죠. 신용등급 상승은 결국엔 이제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와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악성 가계 부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돈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5년간 한 1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운영되던 신용회복기금을 조기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채권에서 수입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해결한다는 취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악성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지 오늘 그 내용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설명하고 스튜디오에 앉다 보니까 좀 숨이 차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경을 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이군희 교수 나와 계시고요.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행복기금 사업. 네.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두 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요. 예, 예. 서민들을 갖다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그러한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리를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무리가 많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면이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책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예. 일단 역차별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도 신용시장이 붕괴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갖다 살펴보면 예. 1998년에 홍콩에서 신용 파산에 대한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목적이 신용 불량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폈는데 그 형태는 홍콩의 지금의 정책은 국민행복기금보다 훨씬 약한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10배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사치품을 구입해서 연체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연체를 해서 예. 연체자가 3배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경색이 돼서 더 이상 아무도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신용사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악화가 현상이 됐습니다. 일어났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시장도 완전히 경색이 돼버렸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약 1,000조 원 정도 되는 가계부채를 그냥 놔두면은 예. 현재 우리가 소비 증가율이 이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우리 경제가 2% 성장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율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이걸 놔두고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입장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저소득층, 우리나라에 보통 저소득층 그러면은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월 수입을 갖는 사람인데요. 중위소득이 우리나라 25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것의 50%는 125만 원. 월 수입이 125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400만 가구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한 2천만 가구니까 한 400만 가구가 월 수입이 125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는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저소득층을 구제한다는 그런 안전방 차원에서 예. 그냥 놔둘 수만은 없는 그런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예. 참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해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또 이걸 또 근데 참 이게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기준을 예. 이렇게 정합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니고요. 소득 분위별로 나눴을 때 지금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걸 제가 면밀히 체크해 보니까 예. 그 하위 20% 저소득층의 약 400만 가구 중에서 빚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예, 예. 그 중에서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5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50만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 사실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도덕해의 문제도 크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월 125만 원 정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한 150만 명이 돈을 빌렸는데 그중에 100만 명은 그 어려운 점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나마 그걸 갚지 못하고 있는 50만 명은 그것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6개월 이상 은행에서나 어디 대부업체에 연체하고 있으면은 독촉에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해주자. 뭐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네.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의 연체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 네. 뭐 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뭐 6개월 동안 1억 1천만 원을 지금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가지 없죠. 않을 것이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네. 이렇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뭐 기준 설정을 포함해서 성급하게 지금 접근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또 부작용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연체자가 앞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체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 그 지금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성실하게 그 빚을 갚아왔던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실망감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실질적으로 몇몇 은행에서는 예. 나 그동안 빚 갚은 거 다시 내놔라.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예. 그러한 것들이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재 연체자들한테는 혜택을 갖다 받게 되니까 예. 계속적으로 연체로 남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잘 갚아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안 갚겠다. 예. 그리고 그 연체를 해서 국민행복기금을 지원을 요청받는 예.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연체자는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러면 요금만 있고 없다.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언제 있었느냐? 현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200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예. 2003년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카드 대란 때문에 예, 그렇죠. 워낙 많은 사람이 비들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때도 이와 비슷한 거 예. 개인 워크아웃이다 하고 그렇죠. 이런 걸 해준다고 설립한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근데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성공률이 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혜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때도 카드 대란이 있었고 지금도 엄청난 금융 위기가 온 거거든요. 가계부채 예. 위기가 온 건데 이 위기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믿고 빚을 연체할 수는 사실상 개인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정말 거짓말이 되지만은 예. 이건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런 큰 위기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빚을 안 갖고 있을 수는 없는. 왜냐하면 연체 이자율이 장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연체율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민행복기금에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아까 정말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그 1억 1천만 원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예, 예. 1억 500만 원 빌렸어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예. 정말 억울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고요. 제일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 그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약 400만 명 정도의 월 125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 중에서 150만 명이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중에 약 50만 명이 연체를 했고 100만 예. 명은 어려운 점을 갚아 나왔어요. 예. 사실 지금 울분을 토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상대적인 나는 박탈감을 어려운 느낄 수 데서 있어요. 갚아왔단 말이야. 월 10만 원. 그렇죠. 근데 그 100만 명은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주장 드리는 말씀은 예. 그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나 아니면 파산제도나 회생제도 같은 그 기존의 지금 법적인 틀이 있거든요. 제도적인 틀. 예.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지금 연체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좋은 선례가 아주 나쁜 선례가 되겠죠. 아주 나쁜 선례가 돼가지고 예. 앞으로 야 이거 조금만 버티면은 정부에서 갚아준다 예. 하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돼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그 큰 심각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두 분 말씀 듣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 지적하는 목소리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살펴보면 수많은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강태우 캐스터가 정리해봤습니다. 강태우 캐스터. 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큰 문제이자 향후 국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이 각종 푸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염려했는지 저번 대선에서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이 빚을 해결해준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었죠. 그 공약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가계부채 해소를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해주고 이율을 낮춰주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래서 서로 윈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며 이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채무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응분이라며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방치하면 국가 경제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한 뒤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짧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1%를 밑돌았던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요, 2월 말에는 1.21%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연체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을 노린 이 도덕적 해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또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접수 단계에서 재산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 재산이 있을 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할 것이며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해 채무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한 네티즌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채가 없습니다. 국립대를 나왔고 군대에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저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취업에 성공했죠. 과연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지냈을까요? 라며 이 성실 상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1억 이상 아파트 대출 받은 사람들도 대상자에 속하는 줄 알고 돈을 안 갖고 있고요. 이 서민들은 번 돈보다 지출이 더 많아 계속 악순환이고 부자들은 개인 금고를 사서 집에다가 돈을 그냥 넣어둔다고 합니다. 이 한편의 희극처럼 돌아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문제지요. 어떻게 보면 이번 국민행복기금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띄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과 채무자들이 이 동시에 노력하고 힘써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경을 쳐보겠습니다. 네, 강태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을 시스템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두 분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것이 사실은 저축은행도 사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는데 저축은행 부실화가 되면서 예금자들이 예금해 놓은 돈을 지금 날릴 판인데 빚내가지고 돈 쓴 사람들도 빚은 갚아주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이제 금융의 논리상 예. 원래 그 저축은행에도 사실은 저축은행은 본래 2천만 원 이상만 2천만 원 이하만 보호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예.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거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금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이 넘으면은 그건 예. 전 세계적으로 다 보호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빌린 사람들 이거 말이죠. 예. 갚지 않으면 아까도 그랬지만 금융기관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데 단지 아까 저기 얘기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계속 생기는 도덕해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건 그렇습니다. 도덕해이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이걸 그럼 이거 막을 수 있을지. 무슨 첫째로는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나는 그동안에 아까 그 군인 얘기처럼 나는
성실하게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저축했다. 예. 남은 보통 보면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뭐 예. 그러면서 빚졌단 말이죠. 그런 또 대학생들은 또 나중에 취업해서 갚을 때까지 연장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냐? 물론 정당하지 않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런 모든 문제를 다 고려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100만 명의 그 저소득 서민들이 갚아온 것까지 그 사람 당신들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그건 정말 아니다니. 그래서 예. 이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정말 보통 한 6개월 대부업체에서 연체해봐요. 집으로 전화 오죠, 찾아오죠, 심지어 아이들 학교 찾아오죠. 예, 예. 이 사람 노릇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연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주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나온 것은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6개월 됐어요. 예. 그래서 6개월 잡은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 뒤에 연체한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다 해서 예, 예. 그건 안 된다. 그럼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은 자산이 있는 것은 요즘 뭐 그 국세청과 그 FIU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영향 다 예. 나오죠. 그래서 자산이 있는 경우는 안 된다.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하다가 제대로 상환 10년 동안 상환하거든. 나머지를 50% 탕감해주고 저소득층은 70% 탕감해주고 나머지 10년 상환인데 상환 중에 상환하지 않으면은 다 물린다. 그리고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가급적 도덕해이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 자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신청자 수가 32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 이걸 심사하는 사람이 인력이 문제예요. 그럼 그걸 그만한 디테일한 걸 다 심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것이 문제인데 막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가지고 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기 뭐 예, 좀 제가 도덕적으로 한 말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운영 방침에 예. 따르면은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명확하게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체자가 생기면 얘네를 돈 갚아주면 해결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멀쩡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내가 그동안 힘들게 돈 갚았는데 나 뭐냐. 예. 이런 사람들한테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체자를 갖다 동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신용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바로 대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 경제들까지 그 대출 축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이요. 지금 네. 악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네. 지금 대출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는 지금 한 9천여 개의 대부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대부금융협회에 가입된 네. 5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악성 채무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함께 포함이 돼서 물론 그 모든 채무들을 갖다 재조정하는 그러한 그 역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좀 예, 예. 포커스를 다시 맞춰서 예, 예,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그 대책이 마련이 돼 있어요. 갖고 그걸 갖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예, 예. 드렸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부가 그 제안하는 부분은 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닉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갖고 감면율을 조정하고 예. 채무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 그 무효화시켜서 성실한 납부를 그 유도하겠다. 그런 부분인데요. 무효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해야죠. 지금 이제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실하게 납부 계획을 해가지고 됐는데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기업들이 구조조정도 하고요. 그리고 해고도 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가 직장이 해고당해가지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 빚을 갖다 못 갚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오케이 너 직장 잘렸으니까 더 이상 지원 못해. 그리고 그 채무 계획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실하게 그 체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그걸 유도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지금 정부에 대한 대책은 예. 결코 그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건에 대해서 그 정밀한 조사를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인력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그래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논하기 전에 행복기금의 문제는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다.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하다는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이 은행 행복기금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협회의 박종호 팀장 전화 연결해서 좀 말씀 듣고요.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지금 뭐 금융소비자협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은 국민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은행 행복기금이다라는 이제 논평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추기면서 예. 이제 기금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자 쪽에 보다 이제 우호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건데요. 뭐 우선은 뭐 이제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지원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결국 어떤 이유에서 빠지게 된 건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40%가 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부실 채권들이 이제 예. 뭐 이 시장이 지금 시중은행들이 이제 공동 출자해서 만든 뭐 유암코라는 회사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에서 주최한 이제 우리 FNI가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7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두 회사가 사실 이제 작년 동안 부실 채권 시장에서 이제 두 회사가 한 1,700억 원 정도를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이제 기록을 네, 수익이 했습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은행들의 이제 부실 채권 이제 돈벌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제외가 됐다라는 이제 의심을 이제 저희는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6개월 이상 이제 연체된 이제 채무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예. 사실 뭐 6개월 이상 이제 연체된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뭐 상각 처리를 한 경우도 되게 많고 예. 그리고 회수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실 채권 시장에서 보통 이제 5% 미만의 이제 거래 금액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 연체자 한 60만 명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채권이 한 9조 5천억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면 단기 채권 매입 비용을 8천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결국 이제 매입가율은 한 8에서 10%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이제 부실 채권도 이미 이제 뭐 상각 처리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싸게 이제 매입하게 될 이제 위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향후에는 이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회수된 이익을 또 금융회사와 이제 배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뭐 채무자들의 이제 채무 조정도 물론 이제 일부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제 은행의 뭐 수익 사업으로 이제 전락할 그런 위험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 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요? 네, 우선은 뭐 근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예. 뭐 지원책이 이제 별도로 이제 나와야 될 거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채권 매입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은행들이나 이제 기존 이제 금융권의 이제 손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부채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행복기금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의 이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실 파산 회생이나 기존의 이제 다른 채무 조정들 제도들이 있는데요. 예. 뭐 이런 것들부터 먼저 이제 개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양수도에 대한 이제 법률 제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뭐 지나치게 이제 오래된 채권들이 이제 거래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채무 당사자조차도 결과적으로 빚을 갚고 싶어도 어디에 빚을 갚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채권 양수도 관련해가지고 채무 당사자에게 채권이 거래되는 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고 예. 거래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야 그래야 또 이제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이제 채무자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금융소비자협회 박정호 팀장과 함께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얘기를 지금 들어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그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정부가 그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할 정도로 채무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정하게 그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이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 제도적 그 장치와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끔 예. 하는 엄격한 규율이 그 형성이 돼서 제도적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요. 그 이율 안에는 이런 연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포함돼요. 예,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말이죠. 이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 아까 소비자협회 뭐 이런 분들하고 저 얘기해 보면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은행 문턱 높다고 난립니다. 예. 안 빌려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사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채를 간 사람들이 아까 제가 대충 아까 얘기했지만 한 250만 명이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사채 금리는 보통 얼마입니까? 70%, 8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또 너무 느슨하게 빌려주면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에서 또 그냥 너무 약탈적 대출했다고 그러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도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은행도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얘기가 대체로 1,000조 중에서 약 400조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이고 예, 한 600조는 이제 담보대출이 아닌 거거든요. 그 되게 담보대출이 아닌 이번 담보대출을 제외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첫 번째로는 여론이 예. 그 담보대출이 전부 다 집을 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보를 한 것도 많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나중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요즘 얘기하는 그 지분 매각 제도를 통해서 이제 대책이 따로 나올 겁니다. 그 따로 이제 나오기 위해서 이번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예, 예. 일반 하우스포 문제들은 빠진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금융회사 아까 얘기하는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게 말이죠. 미국에서도 2007년도에 이런 제도를 한번 해봤어요. 미국이 2008년도에 위기를 가만히 앉아 당한 건 아니에요. 2007년도에 바로 이런 조치를 했는데 그때 금융회사의 동기가 부여가 안 돼가지고 맞으면 금융회사 창업하지 별 이익이 안 남는 거죠. 예. 말하자면 채권이랑 이런 겁니다. 그냥 어떤 금융회사가 한 100억 정도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금융회사 다는 못 받겠지만 뭐 한 10년 갖고 있으면 한 10억은 들어오겠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10억은 들어오겠지 생각하는데 기금에서 5억밖에 안 주겠다 예컨대. 그러면 은행은 안 파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담보대출 중에서 참가한 것이 작년 2007년도에 1.9%밖에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 중에서 1.9%만 참여함으로써 그 실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 대체로 금액으로 치면 한 20조.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지금 134만 명인데 이 중에서 은행 뭐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또 은행이 팔아야 됩니다. 그럼 말하면 은행도 제가 본다. 이게 팔아서 이익이 남을까 안 남을까. 그렇게 제가 보고 은행에서 팔리라고 예상되는 것을 그 20조 중에서 약 9조 정도, 절반 정도 팔 거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치면은 134만 명 중에서 59만 명 정도를 팔 거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감독 신용회복 행복 기금이 그냥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 봐서 파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은행이 봐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팝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게 뭐 은행 덕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 은행이 이제 팔잖아요. 그럼 다시 또 그 채권을 돈을 빌린 사람이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그것이 다 조건. 그러니까 이것이 3자인데 이번 선거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회복 기금이 바닥에 나면 안 돼요. 예. 그럼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할 동기가 부여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충족 안 되면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과거 그런 사례를 보면 연구를 해서 정한 건데 이것이 안 되면 이걸 갖다 어느 한쪽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지 않다고 심각하지. 그 견해인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요. 예. 왜냐하면 근데 지금 보면은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업체들한테 뭐 20% 이상의 고금리를 이제 대출받은 사람들은 10% 낮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제2금융권과 대부업자들이 그만큼을 또 대출해줍니다. 지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개선되질 않는 거죠. 지금 생각해봐요. 이런 부분도 지적이 많이 좀 되고 있는 것 은행에서 같고요. 20조 정도 대출했잖아요. 20조 중에서 은행이 이걸 예상한 대로 다 받아봤자 7천억이에요.
20조 대출 채권 중에서 1조 원도 못 받는 거예요. 다 그런데 까지는 이제 거예요.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제대로 갚지도 못할 사람한테 돈 빌려줘 놓고 그건 아까 그 빌릴 부분에 때, 예.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금융소비자협회 박종호 팀장님께서 그 은행에 대해서 이제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저는 지금 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정부나 예. 그 감독 당국에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연체율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이자를 받으면요. 그 예. 일부를 갖다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로 쌓게 됩니다. 근데 예. 그 대손 충당금에 쌓는 금액은 정상 상황에서 이제 연체율이 나타났을 때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엄청나게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어요. 안 갚고 지금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그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다 소진이 되고 이제 자기 자본으로 이제 갚게 됩니다. 그 예. 손실 부분을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체율이 계속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고 지금 국민행복기금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은행은 은행대로 신용시장은 붕괴되고요. 예. 금융회사들은 전부 다 부실해져 가지고 공적 예.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우리가 충격받고 가계 쪽에서 제2차의 IMF 위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너무 쉽게 그냥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 연결 하나 더 해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채무자보다 채권자인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 영업 정말 요즘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전환대출에 대한 공약이 나오고 나서 예, 대부업체에서 예. 기존 대출자들 대상으로 해서 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 광고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예. 스팸 문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채권 추심 시스템이 예. 네, 굉장히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빚 안 갚겠다고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채무자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행복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회 같은 경우도 예. 재산에 따라서 30% 이상 정도의 원금 감면을 해줬고요. 심지어는 신보기에서 하고 있는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일부 채권에 한해서 50%까지 원금 감면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이제 기존 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계속 거론하면서 사실상 이제 국민행복기금을 축소하고 있는 논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약탈적 금융이라는 게 있죠. 채무자의 약탈적 금융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영업 관행들을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큰데 사실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더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팀장님은 국민행복기금은 바람직한 것인데 좀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민행복기금 현재 국민행복기금을 100%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제 최초의 공약은 규모가 18조 원, 322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비하면 32만 명으로 축소가 되어 있죠. 거의 10분의 1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금융과 보수 언론의 공격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예. 또 현재 채무 불이행자가 한 130여만 명 정도 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일부만 지원하는 생색내기가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한 가지 있고요. 예, 여기 지금 저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같이 토론을 하고 계신 서강대학교 이근희 교수님이 조금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같이 전화 연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채권자에 대한 그럴 땐 앞으로 이게 징을 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채권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강력한 시장 규율을 통해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 채권자들이 함부로 채무자를 못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 특별한 배려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약탈적 금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일단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이제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못 갚을 거야. 그리고 돈을 갖다가 그걸 기대하고 너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겠어. 그러고 돈 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약탈적 금융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은행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자 조금 몇 푼 받으려고 원금 손실 받는 그러한 손실은 예.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금융 문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예. 어떤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신용 갖다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서민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세희망 홀씨나 햇살론 미소금융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예. 서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나 금융권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이제 관치금융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각 은행별로 지수를 자기네들이 평가해 갖고 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요. 거기를 통해서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 같은 경우에 한 300만 원 빚이 져가지고 이제 예.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저리로 지금 막 하려고 그러고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막 가다 보니까 대출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고 신용불량자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 정권에서 시작했던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게 해가지고 예. 막 쓰게 만들었던 것이 갖고 서민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이 그리고 지금 그러한 운영들이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두 개만 지적하겠는데 하나는 대상자 얘기인데요. 지금 언론이 말이죠. 제가 언론에 대해서 이건 얘기하려고 그래요. 언론이 굉장히 황색 겨누러짐을 해가지고 이게 뭐 대상자가 32만 명에 무슨 뭐 2조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은행이 일단은 팔아야 되고 그 판 채권에 대해서 또 채무자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매입 대상 일단 말이죠. 일단은 대상 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345만 명. 채권은 금액으로는 40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행이 팔리라고 생각되는 거. 그 매입 규모가 271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29조입니다. 이만큼 행복금 사주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신청하리라고 예상되는 거. 예. 그 비율을 적용한 결과 중국적으로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건 32만 명밖에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확한 얘기를 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규모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이게 271만 명의 29조를 매입해 준다 하는 거. 예. 그걸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예.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이 규모가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것은 에드면에 김준하 팀장이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반박이랄까 동의하시는 의견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근데, 예. 일단은 규모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실제 이제 이분들 중에서 신청자가 많지 않으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예. 실제로 이제 원금을 뭐 일부 감면해 준다고 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요즘 저소득층 관련된 자료를 보면 네, 연체를 하고 있는 가구나 하고 있지 않은 가구나 네, 예. 월 소득에서 지금 부채 상환에 쓰이는 자금 규모가 예.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한 101% 정도가 되고 예. 연체가 없는 가구 같은 경우는 약 93% 정도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와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이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신청을 하시더라도 상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 또 별개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뭐 아까 이제 약탈 대출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이제 계속 원금을 상환하라라고 요구하는 건 계속 빚이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제 이런 한시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예. 기본적인 이제 공적
그 채무조정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뭐 이렇게 추심에 관련된 불법적인 추심에 관련된 그 공정추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대출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채무자가 굉장히 약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자는 은행 금융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그리고 이런 알겠습니다. 보호하는 이런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에드머니 김준하 팀장과 함께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관련돼서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관련돼서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권자 도덕의 문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이번에 또 어떤 지금 의견이 있냐면 사실 이제 그 개인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IMF 때 어렵게 기업 운영하시던 분들 뭐 기업을 경영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또 빚을 지게 되고 못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 키쿠 같은 시간이 그런 없으니까 예. 한 가지만 한두 가지 얘기해요. 예, 하나는 이번에 그럼 아까 했지만 그 대상자는 분명히 이제 271만 명 29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이상 되면서 집을 살려고 빌린 사람은 따로 대책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소득층이면서 그렇죠. 담보대출한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자동차 담보대출도 하고 뭐 아니면 전세금 담보대출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개 약 30조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두 번째 문제는 거기도 못 가고 사채를 쓴 사람 250만 명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 한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예. 일단 제가 마무리를 아까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약탈적 대출에 대한 약탈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정책 위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을 갖다 하지 않고 그리고 이상한데 자꾸 시장 경제를 지금 건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갖고 관치금융을 통해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키코 문제를 갖다가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키코 같은 게 중소기업에서 그 중소기업하고의 어떤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 그 대출을 갖다 키코를 갖다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가입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시장 규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이렇게 그 보여주는 중심으로 행복기금 뭐 해갖고 그 지나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좀 더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저희 바람입니다. 조금 더 수정 보완이 돼서 좀 제대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행복기금 관련해서요.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 그리고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과 함께 관련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효준의 경을 치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행복기금 참 단어만 보자면 듣기 좋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선물처럼 느껴지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을 치며 살펴보니까 그 안에 참 숨은 아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내용 잘 반영되어져서요.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정부의 주장처럼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도 좀 덜어주고 정말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정책으로 숙성해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